돈을 버는 게 제 목표가 아니라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사는 게 저의 목표예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내가 인생을 즐길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이렇게 사니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벌리더라고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 왕따, 그리고 지독한 외모 콤플렉스로 열등감에 미치도록 시달리다가 미치도록 공부해서 그 어렵다는 MBC 예능 PD 공채 합격을 하는데요. 24년간 잘 다니던 그 좋은 직장, 스타 PD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치과에 들어가서 50세의 나이에 비로소 인생을 깨닫고 많은 분들에게 진짜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 분입니다. 김민식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대를 졸업하고 영업사원, 통역사, 예능 PD, 드라마 PD 다양한 직업을 거쳐 일하다 지금은 작가 겸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10대 시절 키워드가 가정폭력, 왕따, 외모 컴플렉스 듣기만 해도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 단어 3개가 연속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이걸 그 10대 시절에 어린 10대 시절에 어떻게 이겨내지? 어떤 마인드가 도대체 있어야 이 시절을 통과를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파 MBC PD의 공채로 합격하시기까지의 그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불행의 시작은 아버지와의 만남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책 읽고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해서 문과에 진학하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네. 아버지의 꿈은 아들을 의사로 키우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를 이과를 보냈고 억지로 고등학교 때 이제 이과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해서 반에서 성적이 한 50명 중에서 24등 정도 했거든요. 네. 이 성적 가지고 의대 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가 저를 패셨어요. 네가 성적이 부족한 거는 의욕이 부진한 탓이고 의욕 부진은 매로 다스리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줄기차게 패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제 표정이 늘 울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참 되게 슬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정폭력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이쁨 받고 막 이렇게 자존감 막 뿜뿜인 아이가 학교에 가서 기죽어 있어 지내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 늘 맞고 구박받고 그리고 저는 내 꿈은 문과에 가는 거였는데 아버지의 꿈은 의사고 이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늘 저는 이 상태에서 늘 우울했었고 학교 가서 이렇게 울상을 짓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놀리기 시작하고 하필 그때 애들이 또 놀린 게 제 그 약간 검은 제 얼굴을 까맣다고 애들한테 막 놀림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이 우울했었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진로특강 가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3가지가 항상 고민이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거, 그리고 성적, 그리고 아버지. 이 3가지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3가지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아서 하루하루 살아서 늙어가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늘 괴롭힘을 당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나를 놀리던 그 친구들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 친구들 더 이상 안 보고요. 성적도 20살이 넘어가면 학창시절의 성적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해서 그걸로 승부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부모님하고의 관계는요. 20살 넘어가니까 내가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20대가 돼도 여전히 저의 자존감이 살아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시작한 게 영어 공부였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혼자 영어 공부를 했고 복학해서 군대에서 혼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해서 나간 게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 대회였고요. 거기서 2등상을 탑니다. 군대에서 영어 공부를 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해야겠다고 생각했냐면 전공을 살리고 싶진 않았고 전공을 살리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영어라는 특기가 있으면 취업이 용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군대에서 혼자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했고요. 뭐 어학연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군대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제가 군대 간 게 89년도, 90년도 일이고요. 그 시절에는 해외여행, 그러니까 어학연수라든지 뭐 조교학 이런 거 없던 시절이고 뭐 유튜브, 넷플릭스는커녕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오로지 제가 했던 방법은 딱 하나예요. 회화책 한 권을 딱 정해놓고 그 책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 과정을 제가 쓴 책이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라는 책이 이제 2017년도에 제가 낸 책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요.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왜 바뀌냐면
왜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게 영어 공부였고 네. 영어를 잘해서 내가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대 나가서 2등상을 타고 내가 다니는 대학에서 토익 1등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연애가 한 번도 안 됐거든요. 소개팅, 미팅, 꽈팅, 도합 20번 연속 차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연애가 되는 거예요. 왜 됐을까요? 이게요, 되게 중요한 게 연애가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소개팅에 나가서 제가 이번에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대 나와서 2등상 타고 이런 얘기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럼 차이죠. 근데 다만 영어를 잘하게 되고 나니까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내가 너무 멋진 놈이라는 어떤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타인도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건 내가 나를 좋아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할 때 남도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20대 때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서 저는 결국 그래서 외대 통역대학원까지 진학을 했거든요. 외대 통역대학원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제가.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이요? 예, 그럼요. 외국 갔다 오신 거 아니죠? 아니고요. 아니 제가 여기서 충격적인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말씀하시죠. 89년, 90년도에 군대를 가셨으면 이때는 정말 군대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영어 토론대에 나가면 아마 거기는 다 외국에서 살다 온, 해외에 살다 온, 영어권 국가 살다 온 학생들만 나왔을 거예요, 거의. 예. 실제로 그때 대상 받은 친구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때 살다 온 외교관 자녀였어요. 네, 실제로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그런 그렇죠. 친구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거기서 2등을 하셨고 토익도 그 당시에 만점이셨나요? 토익이 설마? 아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예. 제가 91년도에 토익 봤을 때 915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학에서 전체에서 내가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91년도에는 토익 900 넘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학에. 예, 토익 점수도 점차 인플레이션이 돼 왔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예, 예. 왔죠. 지금은 이제 만점이 돼야 잘한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건요. 이 외대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이 영어가 이제 한국말보다 더 편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곳이 외대 통대거든요. 제가 그래서 통역대학원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나이 30이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와 나는 진짜 공대에서 석탄 채굴학 공부하다가 군대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해서 심지어 외대 통역대학원까지 졸업하게 됐어. 나이 30에 난 내가 너무 멋진 놈인 거예요. 이런 멋진 사람을 아무데나 팔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나를 팔아보자. 그래서 간 게 MBC예요. 사실 뭐 지금이야 OTT에다가 넷플릭스에다가 그렇죠. 유튜브에다가 뭐 그렇지만 그 시절에 90년대에는 공중파 3사 중에서도 사실 제 기억으로 예능이나 이런 쪽에서는 MBC가 가장 독보적으로 인기가 많았었죠.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김태호 PD님과는 연차 차이가 얼마나 나시는 거예요? 제가 일요일 밤에에서 러브하우스라는 코너를 연출할 때 제 조연출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한 10년 정도 납니다. 예. 김태호 PD는 사실은 그때 당시 저의 은인이었어요. 아, 왜? 정말로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에 제가 청춘 시트콤 뉴논스톱을 연출하다가 네. 일밤으로 가서 버라이어티 쇼를 처음 맡았는데 제가 너무 헤매는 거예요. 네, 네. 내가 너무 헤매니까 회사에서 야 너가 아무리 시트콤 전문 PD지만 버라이어티 쇼 너 너무 연출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조연출 중에서 버라이어티 쇼 편집을 제일 잘하는 조연출을 너를 붙여줄게 하고 붙여준 게 김태호였고요. 덕분에 저는 살아났죠. 결국에는 10대 시절을 마치 보상이라도 받듯이 정말 최고의 스타 PD가 돼서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 최고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조의 여왕도 그 당시에 배우 김남주님과 오지호님이 주연을 하셨었죠. 그때도 뭐 시청률 압도적으로 1위였고요. 예. 이렇게 잘 나갈 때 어떠셨나요? 그때 느낌이 기억이 생생히 나실 텐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솔직히 저는 MBC에 지원은 하면서도 네. 정말로 뽑아줄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지원해보고 안 되면 그냥 동시통역사로 살 생각이었고 네. 왜냐하면 96년 당시에는 통역사가 되게 그래도 대접도 잘 받던 시절이었고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안 받아주면 그냥 통역사 해야지 했는데 덥석 받아준 거예요. 저는 회사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 회사를 위해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준 이 회사를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일을 하고 그 결과로 제가 3개의 상을 받습니다. 요거 제가 자랑 한번 살짝 들어갈게요. 백상. 제가 그 청춘 시트콤 뉴논스톱이 제 연출 데뷔작이고요. 그걸로 백상예술대상 신인 연출상을 받고요. 네. 예능 PD로 10년 일하다가 나이 마흔에 드라마 PD로 직업을 바꿨어요. 네네. 전직하고 나서 1년 만에 만든 게 내조의 여왕이었거든요. 메인 연출이 아니라 공동 연출로 일을 했고 그래서
내조의 영으로 다시 백상예술대상 연출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이게 보통 예능 PD로 상을 받기도 하고 드라마 PD로 받기도 하는데 예능으로 한번 드라마를 한번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고요. 그거는 마치 투수로 상 받고 타자로 상 받고 약간 그런 같은, 느낌. 야, 역시 대주택님, 이런 비유 너무 감사하죠. 정말 나름 이렇게 막 잘 나가고 막 좋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아주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게요. 가장 이제 정말 고공행진 전성기를 마구마구 달리실 때 그때 어떻게 보면 피디님의 그 당시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려 24년간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 하고 칩거를 하셨다고요.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좋은 타이틀, 그 트로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칩거 그렇게 들어가게 되신 그때의 일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책을 어떻게 쓰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을 잘 듣고 매번 답을 다르게 하거든요. 그 답을 모아서 책을 써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야, 너는 공대 나왔는데 어떻게 동시통역사가 됐어? 라고 물을 때마다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답을 하다가 쓴 책이 영어책 한 권 내어반이에요. 근데 이 책을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너는 드라마 PD인데 어떻게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 저자가 됐어? 하도 물어보니까 매일 아침 글을 한 편씩 써서 온라인에 올려봐. 매일 한 편씩 블로그에 글을 써서 올리다가 그 글이 어느 날 화제가 되고 조회수나 공유수가 늘어나면 출판사에서 연락이 올 거야. 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 매일 아침 글을 쓰면 돼. 그래서 쓴 책이 매일 아침 써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10년도에 블로그를 만들고 매일 글을 한 편씩 썼는데, 자, 10년간 매일 글을 쓰다가 3,000편 가까운 글을 썼는데 마지막 글이 한 편이 제가 이제 신문에 칼럼에 실은 글이 제가 잘못 쓴 거예요. 너무 제가 이 글을 잘못 썼고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아웃풋이 지나치게 많았구나. 망하는 건 되게 심플해요. 가게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은 글을 쓰다가 이런 사단이 나왔구나. 그래서 그때 딱 깨달은 게, 이제는 그냥 물러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죄송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MBC PD인 김민식을 비난을 하면서 회사를 싸잡아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회사에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직인데. 그래서 그럼 내가 회사에 더 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은 내가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표를 쓰고 나왔죠. 그 결단 자체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탁 결단을 해서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나서 칩거를 이제 2년간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셨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일단은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요. 그 온라인상에서 보는 댓글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와서, 그리고 저의 공간이 있잖아요. 블로그라고 하는 저의 그 10년간을 지켜온 그 공간에 와서 악성 댓글을 이제 쓰시니까 제 블로그를 10년간 같이 봐온 분들이 또 있잖아요. 저희 구독자들이. 또 그분들이 또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 PD님은 그런 의도로 쓴 글이 아닙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럴 때는 그냥 처절하게 내가 외로워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겠다. 누군가 곁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나는 오히려 누를 끼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 시절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욕을 갑자기 먹고 있는데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반성을 좀 했어요. 근데 반성을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잘못했네. 이 잘못을 계속 이렇게 곱씹다 보니까 자책을 하게 되고, 자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학으로 이어지고, 이건 점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반성해서 자책, 자학으로 가지 말고 반성해서 성찰을 하고 성장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숱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욕을 한다면 적어도 나라도 나를 좀 지켜주자. 나를 아껴주자라고 생각을 했고, 나를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방법은 뭘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해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는 평소에 독서하고 여행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그냥 혼자서 꾸준히 했어요. 다행히 이 세 가지는 셋 다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고 여행 다니고. 근데 여행이라는 것도 그 시절에는 또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2021년 코로나 시절이어서 그냥 동네 산책했어요. 이렇게 양재천 걷고, 양재천에서 구룡산 가기도 하고, 계속 쭉 걸어가지고 저기 관악산 쪽으로 사당역 넘어가기도 하고, 서울 둘레길 걷기도 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막 걸었고요. 어떨 때는 양재천을 걸어서 과천까지 갔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만 외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사람들이 다 외로워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든 생각은 나의 외로움은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이 사람들의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공부를 하고 글을 써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글을 쓰는 용기를 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한번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책을 써보자라고 해서 쓴 게 이제 외로움 수업이고 그 과정에서 겨우겨우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다시 세상으로. 그때 이제 혼자 2년간 계셔봤는데 그때 이제 2년간 셀프 고립을 하시면서 가장 크게 깨달으셨던 한 문장으로 뭔가 있다면 뭐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외로움이 괴로움이 아니라 설렘과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외로움이 설렘과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온전한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외부의 평가에 민감해지잖아요. 근데 혼자 이렇게 고립된 시간을 보낼 때는 나의 욕망에만 충실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다행히 저에게는 10년짜리 자료가 있었어요. 10년간 매일 아침 쓰는 블로그가 있고 그 블로그의 목차들을 쭉 보다 보니까 나는 10년간 계속 꾸준히 1년에 200권 이상 책을 읽고 독서 리뷰를 올리고 그러니까 나는 책을 읽고 리뷰를 쓰고 그리고 길을 걷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의 욕망에 충실해서 살면 되는구나. 퇴직하고 그리고 회사 나와서 혼자의 삶을 잘 지냈는데 제가 진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지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나를 찾아주지 않는 걸까? 왜 나는 더 이상 모임에서 불러주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괴로움에 빠져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외로움이 괴로움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때 설레는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걸 생각하고 집중하면 결국은 나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저는 진짜로 대저택님 제가 콘텐츠를 너무 좋아하는 게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시간, 네. 나를 온전히 지켜주는 그런 마인드 필요한 것 같아요. 2년간 셀프 고립하셨을 때 그때 감히 짐작을 하자면 왠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팍 대업을 달성 올림픽 금메달을 팍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좀 쉬겠다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피해서 당연히 그래서 거죠. 뭔가 막 엔돌핀이 나오고 뭐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런 시간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렇죠. 이 시간을 돌아보면 다른 의미로 이때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른 의미로 뭔가. 예. 이게 되게 어려운데 네, 네.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하고는 좀 결이 다른데 예.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네. 제가 세게 백신을 맞았었거든요. 네. 10대 때 저는 어렸을 때 깨달은 게 뭐냐면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요. 제가 제일 책에서 읽고 이 문장이 내 평생의 지표가 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문장이 뭐냐면 너무 우울하게도 타인은 지옥이다예요. 전 정말로 어렸을 때 그걸 너무 느꼈고 제 삶이 힘들어졌을 때도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당신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군요. 우리는 너무 서로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군요.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못을 했는 거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전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내가 나를 좋아하려면은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그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문제에서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좀 편해지잖아요. 그걸 생각 못하면 좀 어려워지는데 예.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어야 한다. 그래야 50대 이후에 떳떳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외로워진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다 외로워지는데 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어떤 관계를 붙들고 있거나 그것이 직장이 되었건 무엇이 됐건 붙들고 사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혼자 사는 어떤 뭔가의 어떤 홀로 서기를 갖다 미리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대저택님 콘텐츠를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나하고 정말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정반대의 길을 갔는데 만나는 건 같은 지점에서 만났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예. 네이밍이 달라요. 네. 하와이 대저택이잖아요. 네. 채널명이. 네. 제 블로그 이름은 공짜로 즐기는 세상이거든요. 이게 왜 다르냐면 대저택님은 더마인드 책에서도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고 그 이미지를 내가 그려서 언젠가 나는 그걸 내가 가질 수 있어. 그걸 위해서 나는 노력할 거야. 이게 대저택님의 방향이라면 제 방향은 아니에요. 저는 공짜로 즐기는 세상.
돈을 버는 게 제 목표가 아니라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사는 게 저의 목표예요. 저는 술, 담배, 커피 하지 않고요. 골프 안 치고요. 저는 돈 들어가는 취미 일절하지 않고요. 근데 이게 제가 20대 이후에 늘 하는 방식이거든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항상 혼날 때마다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는 문과에 가고 싶어요. 의대가 아니라. 아버지가 뭐라냐면 네가 내 집에서 살면서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자고 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독립이라는 것은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정신적 독립도 힘들구나. 내가 먼저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돈을 버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100만 원이 생겼을 때 이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저축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저축하는 사람이. 저축하는 사람이 부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100만 원을 쓰면은 부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걸 쓰고, 부자처럼 보이는 대신에 나는 진짜 부자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아끼고 안 쓰는 사람은 어우, 쟤는 너무 찌질하게 사는 것 같아. 어우, 저 짠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후자의 삶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하와이 대저택을 꿈꾸지 않아요. 네. 제 그 꿈은 딱 하나예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내가 인생을 즐길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번다는 건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돈을 아끼는 건 나의 욕망만 절제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나를 설득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쉽거든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95년도에 통역대학원 다닐 때 시간당 통역사 시급이 5만 원이었어요. 95년도에. 95년도에. 지금으로 치면 뭐 한 3, 40만 원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틀 나가서 일을 하면은 80만 원을 받았어요. 하루 일당이 4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96년도에 MBC 예능 PD를 입사하고 나서 수습사원이 되니까 첫 월급이 80만 원이더라고요. 내 이틀치 일당인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 저는 살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돈은 어차피 나는 안 쓰고도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했던 생각은 뭐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즐기는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완전 반대로 가다 지금 저랑 PD님이랑 만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사실 제가 52의 나이에 퇴사할 때, 그럼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니, 그래도 저기 가족도 있고 뭐 생계도 있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표를 쓰느냐. 왜냐면 MBC는 좋은 회사예요. 버티면 60까지, 정년퇴직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회사예요. 근데 내가 52세 나이에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이미 저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저축이 항상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벌면은 먼저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퇴사할 때, 사표 낼 때 저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도대체 은퇴하고 벌써부터 퇴사하고 너 나중에 뭐 하고 살려고 그래? 그럼 제가, 선배님, 저는 도서관에 가서 그냥 책만 읽고 동네 양재천 산책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돈을 굳이 꼭 벌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그러니까 네. 가질 수 있어가, 네. 저는 안 쓸 수 있어 네. 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전혀 다른 방식인데 결국은 경제적 자유로 이르는 네, 경제적 자유, 파이어종, 뭐 많은 분들이 근데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게, 경제적 자유라는 건 사실 돈 벌려고 직장 다니는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하면서 하고 싶은 삶, 그걸 살 수 있으면, 돈을 그게 많이 쓰면서 하는 거든 안 쓰면서 하는 거든, 맞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그냥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게 경제적 자유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PD님처럼 이런 삶의 방식을, 이런 방향을 추구하신다면 그게 진짜 원하는 거면 무슨 뭐 볼륨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예. 제가 이렇게 사니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벌리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돈만 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가치가 내려가요. 근데 돈과 상관없이 나는 내 원칙대로만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정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재능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돈에 너무 휘둘리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 솔직히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게 행복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일정 정도의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벌고 모으고 불리는 이 노력 이전에 더 먼저 아끼는 게 우선이 되면은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외로움과 고독, 사실 뭐 제임스 알렌부터 시작해서 니체, 쇼펜하우어 뭐 많이들 얘기를 하죠. 가장 이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내면이 공허하니까 거기에서 이걸 채우려고 바깥에서 자꾸 자극을 찾고, 예, 바깥에서 뭔가를 이거를 집어다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여기가 차야 이겨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공통되는 약간 관점들이 있는데, 피디님께서는 외로움과 고독,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이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생각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면의 공허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그 파이어 하신 분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막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파이어 하신 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벌게 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전략?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진짜 아는 게 전략이 사실은 부자가 되는 가장 지름길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내면에 허함이 있을 때 이 공허함을 우리는 소비로 채우려고 한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 영어로 loneliness, solitude거든요. loneliness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원이 들어가 있어요. 원. 그러네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두 사람이 가는 곳 투썸 플레이스잖아요. 그렇죠. 포썸은 골프에서 네 명이 치는 거 포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명이 있는 건 뭐라 그럴까요? 원썸은 또 없네요. 없어요. 네. 그게 뭐죠? 론썸이에요. 아, 자, 그래서 론리니스에는 원, 혼자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혼자 있는 상태가 론리니스, 외로움이고요. 자, 그러면은 고독은 솔리튜드거든요. 솔리튜드에서 솔은 나는 솔로 할 때 그 솔로예요. 그러니까 혼자고, 튜드는 태도의 애티튜드, 튜드, 상태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외로움은요, 나 혼자 있는 건데 솔리튜드는 그 혼자 있는 것을 어떤 태도로 그냥 극복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외로움은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고요. 실은 여럿이 있을 때도 우리가 외로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고민에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을 때 진짜 외로워요. 드라마 피드를 할 때 제일 외로운 게 어떤 컷을 딱 찍었어요. 근데 이게 오케이인지 NG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럴 때는 엄청 외로워요. 아,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죠. 자, 근데 고독은 뭐냐면요.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간 거고 나는 여기서 나의 무언가를 다듬고 만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하겠어. 스스로 나는 이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고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이 시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없이 사람들 사이에만 막 외로움을 피해서 이 모임, 저 모임, 회식 막 쫓아다니잖아요. 나중에 내가 허해져요. 공허해지고 내면의 공허함은 소비로 이어지고요. 재테크에는 별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람 안 만나고 혼자서 조용히 있으면서 내 안에 어떤 무언가를 단단하게 다지잖아요. 그러면 돈 모으기 되게 좋아요. 일단 나가서 사람 안 만나니까 쓸 일도 없어지고요. 맞습니다. 네. 해주신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직장인일 때, 저 역시도 재테크할 때 뭐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서 뭐 저녁 식사도 먹고 술 한잔 하고 할 때는 재테크를 못 했어요. 근데 혼자서 이제 약속도 안 잡고 어느 순간 동료들끼리 공감대가 저쪽에 있는데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낄 수 없을 때 약간 점점점 그렇게 돼갈 때 제 자산은 조금씩 쌓여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내면에 공허가 있을 때 보통 소비를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골프는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골프를 쳤습니다만은 직장인일 때 팀장이나 이런 부서장을 하게 되면 또 보직 수당이라고 해서 뭐 거의 1년에 1,000만 원 가까운 연봉이 더 추가가 되고 네. 그런 것도 아닐 때 그냥 제 돈으로 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연봉이 되게 낮았을 때 평사원이었을 때 그때 골프를 쳤어요. 근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저의 차가 이제 K5였는데 골프백을 K5에 넣는 게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골프 치는 분들은 이 느낌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좋은 마크가 있는 차에 그쵸. 골프백이 쫙 나오면 멋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럼 차를 바꿔야 되나? 차를 바꿔야 되나? 예,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는 정말 제 속이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공허, 론리니스였던 것 같고요. 그때는 그렇게 어울려 다녔지만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근데 지금은 전혀 외롭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행복합니다. 그렇죠. 예. 고독하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 너무 좋아요. 고독이. 그렇죠.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엔 무관심 하되 평소 못 보던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알 필요가 없는 것에 무관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평소 못 보던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왜 필요한지 이게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완벽한 답은 없다라고 항상 믿어요. 네. 촬영장 항상 나갈 때마다 완벽한 답은 없어. 다만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뿐이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근데 저는 사람들이 정보에 있어서 뒤처지는 걸 너무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뒤처지는 걸 너무 싫어해서 이걸 다 쫓아가려다 보니까 삶이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뭐냐면은 완벽한 삶은 어차피 없어요. 완벽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 어떤 삶도 완벽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보지 않아도 되는 건 안 보고 다만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 중에서 혹시라도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그걸 하는데 저는 사실 만약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50대가 있으시면 저희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50대는요 그동안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보는 시기가 저는 50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한 건 저는 운동 중에서 주로 유산소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하고 막 이렇게 서울 둘레길 걷고 막 이런 유산소만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육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세요. 근데 저는 헬스클럽 가서 막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지금 제가 근력 운동을 미친 듯이 하고 있고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촬영 때문에 헬스클럽 갈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혼자서 스쿼트 100개, 런지 100개, 막 힐업 이런 운동들을 하고 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저는 근력 운동을 이제는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뭐냐면 50이 넘어서 늘 살던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삶이 조금씩 위축되어 갑니다. 그게 아니라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영역으로 나아가고 해보지 않았던 일을 조금씩 시도해봐야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저도 아직 50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남자 나이 20이 좋고 30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40이 제일 좋아요. 40대가 제일 좋은가요? 40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예. 남자 나이 20은요, 지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게 20대고요. 30대는 하고 싶은 건 생겼는데 할 줄을 모르는 게 30대고요. 40대가 되면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일치가 되는 게 40대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20대, 30대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살면 돼요. 살아서 40대가 되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재미없는 일을 재미있어질 때까지 하세요. 20대, 30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즐겁지 않은 일을 즐거울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요, 버는 건 재미가 없거든요. 아끼고 모으는 건 더 재미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재미있는 마지막 단계로 가요. 돈을 쓴다예요. 그러니까 아끼고 벌고 모으고 불리고 쓴다인데 마지막 5번째로 가거나 아니면은 4번으로 훅 가요. 그냥 1, 2, 3을 스킵하고 4번으로 가서 빨리 불릴 수 있는 방법. 맞아요. 네. 아직 안 알려진 코인 중에 앞으로 좀 괜찮은 거 한번 얘기해 줘봐. 야, 주식 종목 하나 짚어줘봐. 야, 어디를 갈까? 야, 빌라 뭐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즐겁지 않은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즐거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직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 어떤 회사든 그 일이 처음부터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한 업의 특성을 아직 못 깨달았고 그 일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뭘 하면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지식을 얻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는 선배들 찾아다니면 돼요. 그 일 잘하는 선배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자, 그런 선배가 없을 때 좋은 선배가 이 책 안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즐겁지 않으면은 이 즐겁지 않은 일을 즐거울 때까지 할 수 있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 공부를 하고요.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언젠가 그 일을 잘하게 되거든요. 그 일을 잘하게 되어야 비로소 즐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딱 처음 시작했을 때 어라? 안 즐겁네?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일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은 처음에는 다 즐겁지가 않고요. 왜냐? 여러분이 아직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이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는 뭘 해야 될까? 즐겁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을 꾸준히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은 적어도 나는 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덜 받게 될 거고요. 스트레스가 적어야 건강할 거고요. 건강한 사람이 더 생산적인 시간을 누리게 될 거고요. 그 결과 돈을 더 벌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믿음만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말하기의 태도에 보면 말하는 태도로 이 사람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챗GPT가 나온 다음에 느낀 건 이게 도대체 사람이 쓴 건지 그렇죠. 기계가 쓴 건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이제는 논술이나 서류 전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제는 면접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요. 정말 어떤 사람의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지 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한번 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나 같으면 바로 챗GPT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물론 내 생각을 조금 다듬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기회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말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잘한다라는 거, 역량은 세 가지의 합이에요. 지식, 기술, 태도. 저는 이 셋 중에서 이제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은요, 이제는 스마트폰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내가 머릿속에 막 뭐 많은 걸 알고 막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식은 앞으로 머신러닝 하는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지식 면에서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고요.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나 로봇을 인간이 기술 면에서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저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역량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태도를 기르는 것. 특히 말하기의 태도. 어떻게 하면 좋은 태도를 기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그 이전에 태도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요즘 PD님 눈에 유독 딱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말하는 태도 어떤 게 훌륭하다 이런 거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말에 있어서 어떤 말을 새겨 들을 것인가, 나를 성장시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난 당신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롱하거나 비아냥, 그것 또한 사실은 재밌긴 재밌어요. 누군가를 조롱하는 것도 들어보면 이렇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이 접하거나 보다 보면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내가 나중에 말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 말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조롱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써봤니라는 책을 내고 매일 블로그에 한 편씩 글을 올려보세요 라고 이제 글쓰기 특강을 하고 다니면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만약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올렸는데 누가 와서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아는 척하라고 뭐 글까지 써가지고 블로그까지 올리고 그래 라고 누가 욕을 하면은 어떡하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혹시 선생님이 다른 사람 블로그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장난인데 네. 자,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나중에 내가 글이나 말을 못하게 돼요. 왜냐? 내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부정적인 댓글을 달 것 같거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되게 심플해요. 나를 도와주고 성장해주는 사람을 저는 찾아가지,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 음의 기운을 주는 사람들은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귀가 얇은 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물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고 안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네. 귀가 얇으면 아까 말씀하신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분들에 그렇죠. 대한 글에 대해서 그렇죠. 귀가 안 얇은 분들은 에이 저거 뭐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귀가 얇아서 제가 직장인일 때부터 책을 읽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야, 좀 인사이트 있다. 그럼 제가 그걸 적어놓고 필사하고 저만의 것으로 막 소화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귀가 두꺼운 사람이었으면 에이 저거는 저런 오류가 있는데 그렇게 접근해버리면 맞아요. 진짜 사람이 성장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귀가 얇은 건 좋은 거다. 그 귀가 얇다면 그걸 이렇게 잘 이용을 해라. 대저택님이 예. 귀가 얇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겸손하신 거예요. 아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세는 겸손함이에요. 내가 겸손함이 있어야 배울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겸손함을 통해서 배웠으면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그냥 끝까지 겸손하기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해야죠. 근데 시도하고 도전했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겸손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겸손함과 자신감이라고 하는 어쩌면 양극단의 자세예요. 이 양극단의 두 자세를 끊임없이 오가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할 때 태도도 또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예전부터 이제 담론으로 많이 있었죠.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이제 맞습니다. 부른다라는. 특히나 챗GPT의 시대에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람의 실력이 될 거예요. 그렇네요. 결국엔 질문이네요. 이제. 그렇죠. 결국은 질문을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 때에 따라서 얘가 내놓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더 나아가서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의 말하기는 또 다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질문을 딱 들으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예.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이 많은 사람. 애정, 열정, 충정. 사람에 대한 애정,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조직에 대한 충정. 자, 뭐냐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네. 대저택님이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 힘들 때마다 생각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 영상을 보고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어떤 용기를 얻을 분들이에요.
저는 제가 청춘 시트콤 뉴논스톱을 할 때 그때 당시에 2001년도 어느 날 제가 분당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 갔는데 저녁 7시가 딱 되니까 그 지하에 휴게실에 가면 이제 TV가 있어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각 층마다 있는 열람실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모여가지고 휴게실에서 논스톱을 다 같이 보고 20분 동안 다 같이 같은 장면에서 와 웃고 같은 장면에서 아 이렇게 안타까워하다가 딱 끝나니까 다시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각 층의 열람실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하루 종일 고생하는 이 친구들에게 논스톱 하는 이 시간이 유일하게 하루에 20분 이 시간이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저는 그 다음서부터 촬영하다가 힘들 때마다요 그 친구들을 떠올려요. 저는 항상 내가 만드는 이걸 보고 행복해하는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재미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일을 잘하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일에 대한 열정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잘 묻고 다녀요. 질문은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면 일 잘하는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좋은 선배는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요. 네. 나쁜 선배는 안 가르쳐줘요. 그냥 알아서 해. 뭘 그런 걸 직접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뭐 그런 거 물어봐. 나쁜 선배예요. 자, 그럼 꼰대는 누군 줄 알아요? 안 물어봤는데 와서 가르쳐주는 게 꼰대예요. 물어본 적이 없어. 근데 와가지고 민식 씨, 그 지난주 그 예고 나간 거 보니까 말이야. 그거 예고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꼰대고요. 그렇죠. 좋은 선배는 내가 물어봤을 때 이걸 잘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이걸 잘 묻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은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묻게 되고요. 세 번째가 조직에 대한 충정이에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충정. 저는 이 충정의 가장 좋은 예는 김태호거든요. 김태호 PD가 제가 일밤에서 러브하우스 연출할 때 조연출이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제가 좀 잘못 찍었어요. 제가 좀 그지같이 찍어왔어. 그날 좀 이렇게 현장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막 헤맸어.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조연출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이거를 이 친구 어떻게 봤더니 이 친구가 밤을 새워서 이거를 어떻게든 볼만한 상태로 편집을 해서 내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태호한테 물어봤어요. 태호야, 난 사실은 내가 이번에 찍고도 이거는 거의 불방용 같았는데 이걸 네가 이렇게 참 잘 살려낼 줄 몰랐어. 어떻게 이렇게 네가 편집을 잘 하게 됐니? 김태호 뭐라는 줄 알아요? 선배님 그래도 우측 화면 상단에 MBC 로고가 박혀가 나가는 화면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친구는 MBC에 대한 충정이 커서 MBC 프로그램인데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친구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회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어제 그 MBC 뉴스에서 말이야. 그럼 나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요. 궁금하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그러면 결국은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 말하기의 태도에 있어서 핵심은 경청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잘 듣느냐?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조직에 대한 충정이 있는 사람이 잘 듣더라고요. 듣는 태도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말하는 것과 더불어 네.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듣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듣는 게 가장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사람이 언제 성장하냐면 모르는 걸 들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는 걸 말할 때가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아는 걸 말해주고 싶어 하지 상대가 하는 이야기, 내가 모르는 걸 들으려고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의 품격은 어디서 나오냐면 경청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면 그 선배님들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인생에서 정말 좋은 선배님들은 만나면 코치 같아요. 코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수인 내가 기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를 항상 대할 때 그 태도는 어떤 거냐면 저를 일단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되게 창의적인 애야. 너는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를 무척 다양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전인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저는 되게 이렇게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고, 근데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가 재밌어요? 뭐 할 때 재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재미난 일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럼 그걸 듣고 나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의 취향이나 나의 삶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화를 쉽게 하는 아주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화법은 딱 이거예요.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요즘 뭐 할 때 재밌어요?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그렇네요. 그 질문 마법의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질문이에요. 뭐가 재밌어요, 좋아요라고 하면
본인이 재밌고 좋아하는 걸 얘기하면 또 신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재밌다고 한 걸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하와이 데저텍 영상 정말 재밌던데요? 야, 어떻게 그런 고수분을 다 알게 되셨어? 나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나 이번에 최근에 나온 영상 중에서는 그 곽정은님 영상이 너무 재밌었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효능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나는 이 사람한테는 내가 뭔가를 좋은 걸 소개해주면 이 사람은 직접 해보고 와석을 하는구나. 제가 그 예능 PD로 10년 일하다가 나이 마흔에 드라마로 옮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래 시트콤을 만들었는데 네. 시트콤을 언젠가부터 봤더니 2001년, 2005년, 2007년 이때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방송으로 안 보고 다운받아서 보는 거예요. 다운받아서 보면은 시청률에 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중파에서 실시간 시청률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광고주들이 안 들어와요. 그때 했던 생각은 시트콤은 망하겠구나. 그때만 하더라도 공중파 3사에서 다 청춘 시트콤을 저녁 7시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거 곧 사라지겠구나. 자,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 시트콤은 망해도 연속극이나 드라마는 할 거야. 그럼 나는 드라마 PD로 옮겨야겠어. 라고 하고 잽싸게 간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가지고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이 흐름을 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 가끔씩 세상에서 파도가 닥칠 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왜 파도가 오고 그래 쫙 젖으면은 씨 왜 또 옷 닫다 젖고 에이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파도가 오네. 저거를 어떻게 한번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 시장의 흐름은 어차피 시장은 계속 바뀌어요. 흐름은 계속 있는 거고 제가 매년 책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매년 새로운 사람들의 욕구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문화 인류학자 같은 그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PD로서 저는 PD로서 프로그램 만들 때 항상 저는 시청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시청자들은 무엇을 듣고 싶은가. 근데 제가 2023년도에 낸 책이 외로움 수업인데 왜 그랬냐면 2021년, 2022년 코로나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외로웠어요. 그럼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로움 수업을 썼고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풀리면서 모임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말을 하는데 야, 이거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말하기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다시 왔구나. 말하기의 태도를 쓴 거예요. 항상 저는 시장의 흐름을 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거를 보는 방법 중 하나가 대저택님이 이미 하고 계세요. 제가요? 예. 매일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달리는 반응을 보면서 왜 어떤 콘텐츠를 냈더니 반응이 많았고 조회수가 높은데 그러면은 그때 깨달을 수가 있죠.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의 욕망이 흐르는 방향이 이쪽이구나. 파도가 일로 흘러가고 있구나.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세상을 읽기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내보내는 거. 그렇죠. 예. 저는 이제 피디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시트콤이 망하겠구나 예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시트콤이라는 장르가 사라져버렸죠. 사라져버렸죠. 제가 사람들이 다들 이제 저보고 2020년에 왜 퇴사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차피 우리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100세 시대까지 살려면 우리는 7, 80에도 일을 해야 되고 7, 80에 일을 하려면 5, 60에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뭘까? 퇴사하고 나서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도서관 가서 책만 읽으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대차대조표를 고민을 해봤어요. 네. 사실 그런 어떤 그 바깥에서 사고치고 논란 속에서 많은 대중들의 비난과 지탄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그냥 몸을 낮추고 젖은 낙엽처럼 버티면서 6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60이 넘어서 나가서는 이미 내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쇠퇴한 후일 거라고요. 기가 꺾였을 거라고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케이, 52의 나이에 이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나가서 2년이고 3년이고 그 혼자 단단해지는 시간을 내가 보내고 3년 뒤에 내가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나는 오히려 70, 80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닦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뭐가 오면은 내다봐요. 저 사람은 그래서 점쟁이야 뭐야? 아니에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매년 200권 이상의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은 결국 누가 책을 쓰냐면은 도서관 가서 신간 코너 보세요. 요즘 신간 코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챗GPT에 관련한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다양한 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언제 책을 쓰냐면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있는 세상의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근데 난 이걸 알아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책을 씁니다. 자,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변화를 먼저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화를 읽을 수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저보고
저보고 막 근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읽은 책의 저자들이 다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세상의 변화를 읽으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를 계속 그러고.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사실 제가 약간 쇼크 먹었던 대목이 있어요. 예. 뭐였냐면은 전국 성인 남녀 3,8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사는 동안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5.7, 약간 그렇다 15.7. 결국 약 80%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아닐 뿐더러 앞으로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약간 전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건강이고 3순위가 돈이거든요. 100명 중 80명이 자신이 부자가 아닐 뿐더러 부자가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건강을 잃게 해요.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3번인 돈 때문에 1번인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마인드라는 책을 좀 읽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지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저는 100명 중 그 80명들을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분들이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중요한 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왜냐? 그렇게 믿으면은 적어도 나는 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덜 받게 될 거고요. 스트레스가 적어야 건강할 거고요. 건강한 사람이 더 생산적인 시간을 누리게 될 거고요. 그 결과 돈을 더 벌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100만 원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해요? 그냥 써요. 왜냐? 어차피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근데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100만 원을 다시 종잣돈으로 보태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네. 투자를 하든 뭘 하든 맞아요. 이걸 가지고 불리겠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믿음만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면 적어도 더 적게 쓰고도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밌는 말씀을 책에서 해주셨죠. 당신도 누군가의 고민거리일 수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고민거리일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또 이렇게 써주신 건가요?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김보통 만화가님의 이제 책에서 제가 읽은 대목이고요. 네. 왜 저는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냐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책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이거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내가 만나보지도 못했고 이랬다면 심지어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분 니체, 칸트, 쇼펜하우어 나랑 같이 만나서 친구를 할래야 친구할 수 없고 이분들은 심지어 유튜브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고 이분들의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기는 건 뭐냐면 객관화거든요.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책이라는 어떤 거리를 두고 저자의 생각을 읽다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는 나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잘난 것 같은데 실은 나도 누군가한테는 되게 고민거리겠구나. 누군가는 나 때문에 힘들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와닿았던 말인데요. PD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삶이란 각자의 서프보드에서 파도를 타는 것이다. PD님만의 언어로 나만의 파도를 타는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인지 표현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저희 구독자님들께 너무 좋은 메시지로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서핑을 배우게 된 게 일단 계기가 좀 있어요. 2020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했고요.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제주도에 갔어요. 가서 그래 이제는 나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제주도 이렇게 올레길을 좀 걷고 둘째 주에는 제가 이제 설악산 갔어요. 그래서 설악산 이제 눈꽃 산행을 한번 해야겠어 하고 제가 설악산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속초에서부터 양양까지 그 해변이 있어요. 동해안 길을 이제 걸었어요. 그 1월에 둘째 주에 제가 걷는데 해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바닷속을 막 뭘 보길래 봤더니 뭐가 시커먼 게 오르락 내려가는데 서퍼였어요. 1월에 강원도 그 추운 그 겨울에 서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게 도대체 얼마나 재밌으면은 이 한겨울에 강원도 바닷가에서 저걸 하고 있을까? 나도 저걸 한번 해보자. 네, 네. 근데 저는 1월에 강원도에서 할 생각은 못하고 날이 풀리길 기다려서 5월에 제주도 중문 색달해변에 가서 제가 이제 서핑을 배웠고요. 네. 자, 서핑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서핑하면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파도가 와서 슉 나를 싣고 쫙 가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서핑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기다려야 돼. 일단 큰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파도는 한 파도에 한 사람밖에 못 타요. 두 사람이 같은 파도를 가면은 부딪혀요.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 먼저 그 파도를 잡아 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 파도는 보내야 돼요. 타면 안 돼요. 그렇군요. 각자 자신만의 파도를 기다려야 돼요. 자, 근데 괜찮아요. 파도는 또 오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또 오니까. 그래서 파도가 오죠. 자, 파도가 오면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패들링을 네. 신나게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내 이 서프보드의 속력이 파도의 속력하고 비슷해져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파도가 오면은 꿀렁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못 타요, 파도를. 근데 파도가 이렇게 왔을 때 내가 다다다다닥 해서 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막 하다 보면은 내 속도와 파도의 속도가 비슷해야 올라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각자의 파도를 기다려야 돼요. 괜찮아요. 방금 파도 놓쳤을 수 있어. 야, 그때 말이야 2020년에 주식에서 엄청난 파도가 왔는데 괜찮아요. 파도는 또 와요. 그리고 큰 파도만 기다리지 말고 큰 파도에 잘못하면 휩쓸려서 넘어가요. 그냥 나만의 파도를 기다려야 되고, 파도를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패들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파도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평소에 뭔가를 해야 돼요. 저는 항상 다음에 뭔가 세상에 변화가 온다면,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변화가 온다면 내가 해야 될 건 영어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고령화가 온다면 내가 해야 될 건 글쓰기를 하면서 MBC 퇴사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직업, 집필과 강연이라고 하는 무언가의 콘텐츠를 내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파도가 옵니다. 다만 그 파도가 올 때까지 뭔가 각자 부지런히 패들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